자, 봐. 이제는 요 개체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이제 개체군과 군집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그러니까 여기 맞춰야 되는 거야. 자, 개체군은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같은 개체종,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았어? 네. 그래서 거기에 개체군의 특징이 있어. 특징. 개체군의 특징. 첫 번째. 자, 개체군의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네. 개체군의 밀도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할까? 자, 어떤 군집이 있을 때 이 군집 안에는 어떤 개체군들이 모여 살고 있느냐? 자, 봐. A종 개체들의 개체군이 여기에 살고 있어. A종들이 이렇게 개체군들이 B종도 살고 있어. B종 개체들의 모임이 이렇게 C종 얘네들도 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군집은 세 개체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개체군은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지.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얘네들도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얘네들도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해됐냐? 그럼 이 군집은 세 개의 개체군으로, 세 개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집이야. 이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 개체군의 밀도. 어떻게 계산하느냐? 면적분의 개체수를 세는 거야. 자, A종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이렇게 세는 거야. 서울의 인구 밀도라고 생각을 해봐. 자, 서울의 인구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서울의 면적에서 사람 수를 세는 거지. 살고 있는 사람 수. 근데 이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사람 수를 셀 수도 있고 실제 서식 가능 면적에서 사람 수를 셀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전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면적도 다 포함이 돼. 서울의 그냥 전 지역 전체 면적이고 실제 서식 가능한 면적은 한강의 면적을 빼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실제 서식 가능한 면적에서 사람 수냐 아니면 전체 면적에서 사람 수를 셀 거냐 이렇게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조밀도 이런 걸 생태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태밀도가 아무래도 좀 크겠지. 면적이 좀 줄어듭니다. 그럼 서울의 인구는 계속 똑같이 유지돼?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 300명이요. 5명 중 1명이야. 우리가 한 5천 되지 않? 네. 그래. 5천만. 그래. 1천만. 1,000만이 서울에 살고 있다고. 왜? 대박이지? 여기도 설마. 아, 증가할 수도 있네. 계속 증가되어 왔고 앞으로도 증가가 될까? 작년에 신생아 수 25만 명.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오. 대박이야. 표현이 낫다. 인구 소멸. 도시가 곧 나올 거야. 진짜. 와, 심각해. 자, 봐. 증가, 감소. 즉 서울의 인구 밀도가 증가해. 많이 출생을 하거나 많이 이사를 오면 이입이 많아지게 되면 서울의 인구 밀도는 증가할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망률이 높거나 이사를 많이 가면은 이출이 높아지면 당연히 밀도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팍 꺾일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체군의 밀도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개체 수로 밀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맨 위에 밀도, 개체군이 서식하는 면적 또는 공간분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 수로 쓴다. 그래서 9번째 개체군하고 생장곡선. 자, 생장이야.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는 이렇게 된대. 이거는 이론상 제2곡선을 띄는 건 이론상이야. 실제는 이렇게 된대. 이렇게 근데 S자형대로. 왜 그러느냐라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가 늘어서 점점 먹이가 부족해지는 현상, 생활 공간이 감소하는 현상, 질병과 노폐물이 증가하는 현상들의 환경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말때 이해돼? 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 이게 환경 저항 때문인 거야. 환경 저항. 그래서 이 환경 저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다. 먹이 부족, 생활 공간 감소, 질병 노폐물의 증가, 이런 것들. 그래서 최대 요만큼까지 증가하는 거야. 이 이상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 그것은 환경에서 받아줄 수 있는 능력치가 여기까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선의 의미는 환경 수용력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환경 수용력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실제 생장 곡선은 S자 형태로 나타나. 할 때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A 여기 일정해지기 시작하는 이 지점을 B 시간. 언제부터 환경 저항을 받기 시작한 거니? B 이때부터 환경 저항을 받기 시작한 거야? A 아니잖아. 이때부터 저항이 시작된 거야.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알겠어? 여기 지점을 다. 이 지점을 나라고 하면 경쟁, 개체들 간의 경쟁은 언제 심해? 가때의 개체군의 경쟁이 심해? 아니면 나때의 개체군의 경쟁이 심해? 나가 더 경쟁이 심해. 경쟁은 먹이를 놓고 서로 싸운다는 거야. 가 시간은 요거밖에 안 돼. 개체 아직 환경 수용력 절반까지밖에. 너 뭐 했냐? 너 뒤로 붙어. 너 앞으로 당겨. 더. 의자를 당겨야지. TH 어. TH가 이게 뭐야? TH 왜 저래? 쏠 아, 너 쉬운 시간 움직였어야 되는데. 앞으로 당겨. 자꾸 되게 이거다. TH가 뭐야? 더. 의자만 당기지 말고 책상을 당겨. 됐어. TH가 뭐야? 아, 이쪽이 개체 수가 환경 수용력까지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개체 수가 더 많아서 환경 저항이 더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쟁은 이쪽이 더 심해. 잘했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이해됐어? 그러면 생장률은 어떻게 될까? 생장률. 높아져요. 여기까지는 증가해. 생장률은 기울기야. 기울기. 아? 이 기울기가 여기까지는 점점 커져.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작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생장률은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여기는 생장률이 증가하는 거지만 이쪽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 그래프는 시험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올 거고. 그래서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이론,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의 형태, 환경조항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다 외워야 돼. 서식 공간과 먹이 부족, 경쟁 심화, 노폐물 축적, 질병 증가 이런 것. 요거 단어도 기억해야 돼. 환경 수용력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곡선이라고 나와 있냐면 생존 곡선이라고 나와 있어. 생존 곡선. 생장 곡선이 아니야. 생존 곡선이야. 자, 이쪽은 나이야, 연령. Y축은 살아남은 개체수를 말하는 거야. 자, 태어나면서 1살, 점점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살아남은 개체수가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데 어떤 개체군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이런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어떤 애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로 변하고 어떤 개체군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세 가지 형태는 이런 걸 1형, 이런 걸 2형, 이런 걸 3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개체군들의 대표 여기는 사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다람쥐, 히드라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굴, 물고기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어디를 잘 비교하는 거냐면 1형과 3형을 잘 봐봐. 3형은 초기 사망률이 높은 반면에 1형은 초기 사망률이 낮아. 왜?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 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병원. 이쪽은 초기 사망률이 낮은 거는 부모가 보호해주기 때문이야. 이쪽은 초기 사망률이 높은 거는 부모가 보호를 해주지 않아. 그래서 삼형, 물고기, 굴 이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알을 낳는 거야. 근데 이쪽은 부모가 보호를 해주니까 1살, 2살, 3살 어렸을 때의 초기 사망률이 훨씬 낮아. 이건 연령대별로 살아남은 개체수가 비슷해지는 현상. 그래서 여기는 대형 포유류들이 뭐 코끼리라든가 뭐 이런 집단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는 소형 포유류들 같은 게 다람쥐, 뭐 히드라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생장곡선이 아니 생존곡선이 개체군마다 좀 차이를 보이니까 요 1형과 3형 정도만 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꼭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사망률 곡선까지도 동그라미 쳐놔. 사망률 곡선 초기 사망률이 낮지. 그러니까 1형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2형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고 3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존 곡선인지 그 다음에 사망 곡선인지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개념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체군의 특징인 밀도, 생장 곡선, 그 다음에 생존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고 쉽지 않아요. 어? 좋은 거 같아. 나 더워. 네. 모습 입어. 옷 입었잖아. 이거 내가 자, 네 번째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세 가지 형태의 연령 피라미드가 있다.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띌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띌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띌 수도 있다. 봐. 어디를 비교하느냐?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생시 가능한 연령층과 생시 전 연령층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생시 가능한 연령층보다 생시 전 연령층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발전형. 이렇게 연령 피라미드를 보는 거야.
얘는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형의 연령 피라미드 형태라고 있고, 여기는 생식 전 연령층이 가능한 연령층보다 지금 적잖아. 이거는 쇠퇴형의 연령 피라미드 곡선. 벌써 우리는 여기로 들어섰지. 알아요. 들어간 거예요. 아, 이 진즉 들어섰어. 0.78명 태어난 데잖아. OECD 국가 중에서 꼴등. 너 큰일 났어 이제. 나랑 진짜 인구가 알아봤는데. 소멸 된다니까 그런 도시들이. 그래서 인구 소멸을 막으려고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집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모 도시가 인구 유입이 증가했어. 어디요? 강원도에. 강원도 쪽에 어떤 모 도시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거기는 평택. 공동체로서 육아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기로 지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학교 생활을 하고 초, 중, 고, 대학생이 돼도 다 지원도 해주고. 좋은데요? 좋지. 근데 안 낳잖아. 근데 안 가죠. 아니 그쪽에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제 늘어난다니까. 거기로 이사 가야겠다. 나중에 너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도시가, 너네들이 이제 할아버지 정도 됐을 때에는 그 도시에 사람이 안 살 수도 있다고. 맞죠. 인구 소멸로 서울에서 일어나서 그 도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 거지. 갱되는 고스트 타운. 거기 마약 하는 거야. 마약. 푸드 되는 거지.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한 많이 나. 일단 여자가 있어야 여기는 많이 나오면 안 좋아요. 많이 나. 있잖아 3명. 아 지원해 준대잖아 국가에서. 아 이거 시에서. 여자친구 지금 너무 많은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알아서 그거는 하고 막 나머지 재반 사항을 지원해 준다니까. 제가 지금 테스트야. 여자친구. 일부 다처제를 해줘요. 시끄러운 새끼야. 여자는 받기만 해야지. 정신 나는. 151조 아, 대체문의 뭐, 주기적 변동. 다 받았어. 그냥 다 같이. 몰라 이혼은 상상이 된다. 다들 다쳐. 진짜 적당해. 아씨. 주기적 변동. 변해 이게 대체문의 크기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기적, 계절적 변동. 계절에 따라서 개체의 크기가 변하는 형태. 이거는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 변동하는 형태. 그래서 여기에 계절적 변동의 대표가 돌말이라고 하는 해조류. 돌말. 동말이. 돌말. 동말이. 시끄러. 돌말. 동말이. 돌말. 또 나가. 동말이라서 진짜 동아리. 겨울철. 동아리 하지 않았어. 도배좀 그 다음에 여름. 보드너는 이거 한번 끄고 한번 탁거리 한번 해? 이거 끄고. 겨울철에는 개체수가 돌말 개체수가 적어. 여름철에도 개체수가 적어. 그럼 겨울철에 적은 이유와 여름철에 적은 이유가 같냐 이거. 자, 겨울철. 정정으로 너무 추워요. 겨울철은 영양, 염류는 돌말의 먹이야, 먹이. 얘는 많아. 많아요. 근데 빛의 세기와 수온이 얘는 낮아. 지우비. 조심해. 지우비. 지금
7%까지 올라왔어. 지우기. 이건 100%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3% 남았어. 98%야. 야야 그거 지금 98% 2% 남았어. 응? 조심해. 어? 여름철은 영양 염류가 적어. 빛의 세기와 수온은 높아. 좀 보이게. 세상에 보여요. 소리는 안 들었을 거야. 개체수가 적은 겨울철에는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너무 춥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제한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 때문이야. 근데 여기 여름철에 개체수가 적은 거 따뜻하지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예? 왜 없어요? 먹어 치워갖고 이 자식아 네가 다 먹어갖고 제 개체수가 적은데 안 먹어요. 뭔 소리야 임마. 먹을 게 없어갖고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한다고. 아. 이쪽은 먹을 게 많지만 추워서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제한 요인은 뭐야? 빛의 세기와 수온이야. 여름철에 제한 요인은 뭐야? 영양 염류 부족이야.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 돌말 개체군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니까 단기적 변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단기적 변동. 짧은 시간 안에 개체군의 크기가 변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포식과 피식의 변동. 포식과 피식에 의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데가 문, 신, 토끼, 그냥 토끼, 그 다음에 스라소니. 누가 누구를 먹냐? 요게 포식, 요게 피식. 자, 요거 누가 누구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는지 잘 봐.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개체수 조절에. 그럼 봐봐. 토끼가 많아지면은 얘네들도 많아지는 거야. 대답이야. 쉬는 시간에 봐. 야, 얘가 감소하면 당연히 얘네들도 줄어들어. 그럼 얘가 다시 증가하면 얘네들도 다시 증가하고, 감소하면 얘네들도 감소하는데 이 눈시토끼 개체군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시간이 한 10년 정도를 주기로 반복이 된대. 10년. 이해돼? 그래서 포식과 피식에 의한 변동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 변동 형태다라고 표현을 한다. 포식과 피식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포식과 피식. 그래서 포식과 피식을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래 하위 영양 단계에 있는 애들이 피식이고 위에 있는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애 포식이야. 그러니까 개체수는 항상 포식자가 많아. 예? 피식자. 아이, 얘가 항상 많고 얘가 무조건 적은 거야. 네. 아래쪽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많고 위에 개체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할 때 이해됐어? 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A, B 이쪽 개체수야. 그럼 A 개체수가 훨씬 많잖아. 그럼 얘가 피식. 이게 피식자가 돼. B가 포식자가 돼. 시끄러. 이해됐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안 내지. 그렇죠. 알았죠. 비슷하게 되겠죠. 알았죠.
A, B. 개체수가 거의 비슷해. 상대값으로 주어지면. 그러면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가 증가하냐? 맞죠. 어? 포식이 증가하면 피식이 증가해? 피식이 증가해야 포식이 증가해요. 피식자가 증가해야 포식자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이게 피식자, 얘는 포식자. 이해됐어? 예. 이거는 초등학생도 맞히겠다. 네, 추워요. 난 더워. 슈머 옷을 입어. 이거 옷 별로야 싫어. 야, A 개체수, 예? B 개체수. 돌고동을 동그라미. 구멍. P19, 19군. A가 B시. 왜? A가 B식. 왜? A 개체수 증가했을 때 B 개체수 증가. 얘가 여기서 증가하면 얘도 늘어나고 있지. 그럼 얘가 늘어나면 얘는 어떻게 돼? 늘어나. 얘는 감소하고 있잖아. 얘가 감소하면 얘는 어떻게 돼? 얘 줄어들고 있고. 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고 있는 거고. 얘가 늘어나고 있으면 얘도 늘어나겠지. 예. 그러니까 이쪽을 B식. 피식자, 포식자, 포식. 나 이거 끊고 좀 해야 되겠다. 아까를 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그래프, 요 두 개의 그래프, 이 제일 많이 나와. 맞죠. 항상 피식자가 포식자의 개체수 조절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해. 네. 알겠어? 네.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 봐봐. 주기적 변동의 돌말 개체군에 겨울은 영양 염료가 너무 많지. 근데 빛의 세기와 수온이 낮아. 여름철은 빛의 세기와 수온이 높은 반면에 영양 염료량이 적지. 이해됐어? 그래서 겨울철의 제한 요인은 빛의 세기와 수온이고, 여름철의 제한 요인은 뭐라고? 영양 염료의 양이 되는 거지. 말도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자,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래. 개체군 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그럼 개체군은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종, 개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야. 그러면 이 개체군 안에 있는 이 개체들끼리 상호작용. 뭐하는 거야? 뭐 하려고? 정신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눈이 간지러워서. 얘네들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텃세. 이건 세력권이야. 얘가 사는 각자의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야. 텃세. 그 지역으로 다른 개체가 들어오면 안 돼요. 공격을 해. 지역을 뺏길까봐 방어하는 거야. 싸우는 거라고. 그래서 텃세. 그럼 이러한 텃세가 이 개체군 내에서 작용하는 상호작용인데, 이런 걸 왜 해? 왜 나의 세력권, 제 세력권이 왜 정해져 있을까? 개체군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얘는 여기서 살고 얘는 여기 살고, 그리고 공동구역도 있어. 얘도 여기서 먹이 활동하고 얘도 여기서 먹이 활동하고 얘도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구역도 있고, 본인만의 구역도 있고. 이해됐어? 이게 텃세야, 텃세. 그 다음에 순위제. 이거는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서열. 이 개체군들마다 각각의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서열.
오래된 닭장은 닭들 사이에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이를 줬을 때 서열이 높은 순서대로 모이를 먹어. 그래서 그 닭장 내의 개체군들이 골고루 먹이 배분이 가능해. 근데 닭장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닭장에 대해서는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이 배분이 골고루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해됐냐? 그럼 이 서열이 정해진 거는 마찬가지로 개체군 내에 개체들 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호작용이다. 알겠어? 네. 리더제. 리더 한 개체를 따르는 거야. 전체 개체군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리더를 제외하면 나머지들 서열은 없는 거야. 나머지들 서열은 없어. 리더 딱 한 마리의 말만 듣는 거지. 힘세고 젊은 리더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리더가 그 개체군의 생장을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이맘쯤 되면은 어느 지역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물과 먹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리더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이해돼서?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쪽은 반드시 물과 먹이가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이 리더 노련한 경험만, 나머지들은 서열은 없는 거. 그런 거 잘 특징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것도 있어. 일을 분업하는 거야. 그래서 개미라든가 벌 이런 개체군들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알겠냐? 가족생활.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아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공부할 때 이게 나왔던 거지. 가족생활. 사자들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끼리 한데 모여서 살아간다는 거. 이 5가지는 어떤 상호작용이야?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주고.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에 텃세. 일정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다. 그래서 개체들을 분산하여 밀도를 알맞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게 하는 거니까 개체군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순위제, 이것도 마찬가지다. 먹이 획득이나 번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더제, 경험이 많은 개체가 리더가 되어 개체군의 이동을 정하거나 천적으로 도망치도록 하는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 분업화된 사회를 이룬다. 인간처럼. 그 다음에 가족생활, 혈연관계가 모여 사는 거지. 먹이도 공유하고 어린 개체들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군집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비교해서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된다.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 같은 뒤에 있는 문제들은. 그러면 개체군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 끊어. 이제 군집할